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흘러가는 자동차의 행렬, 출근길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7살 소녀 서류진은 어른들보다 한 박자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소연은 진한 회색 작업복 위에 앓은 점퍼를 걸친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걸었다. 눈에 띄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다. 엄마, 오늘도 회사 커. 유진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부드러웠다. 소련은 잠시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은 언제나 유난히 컸다. 호기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세상을 너무 일찍 보려 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은 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조금만 참자.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나 조용히 있을게. 진짜. 유진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악수하듯 말했다. 소련은 웃음을 지으려다 말았다. 딸이 조용히 있겠다고 말할 때마다 결국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걸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학교는 휴교였고 유진을 맡길 곳은 없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초고층 빌딩, 진한텔레콤 본사였다. 유리 외벽은 아침 햇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고 로비 안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정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출입증을 단 직원들만을 따라 움직였다. 소련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달에 한 번 이렇게 엄마를 따라오곤 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은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아이였지만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때로는 무기가 되고 때로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엄마. 응. 엄마 회사는 왜 이렇게 조용해? 소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중요한 곳이라 그래. 여기 있는 기계들, 선들, 컴퓨터들 다 나라랑 연결돼 있거든. 나라랑. 응, 전화도, 인터넷도, 군대도. 유진의 눈이 조금 더 커졌다. 나라랑 연결돼 있다는 말은 그녀에게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유진은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선들이 그려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이어진 선들. 그 선이 끊어지면 무언가 큰일이 나는 그런 그림.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소련은 유진의 손을 다시 한 번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일하는 동안 여기서만 있어.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응, 약속. 소련이 맡은 구역은 주로 청소 인력이 사용하는 통로와 사무실 외곽이었다. 아직 출근 전이라 불은 절반 정도만 켜져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유진은 엄마가 바닥을 닦는 동안 벽에 기대 서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소리를 잘 들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 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 발걸음의 리듬.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배경음처럼 흘려보냈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복도 끝, 평소엔 잠겨있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낮은 목소리 2개가 흘러나왔다. 시간은 오후 3시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말은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억양이 달랐다. 서울 사람의 말투도 사투리도 아니었다. 유진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백업 서버 쪽은 준비됐나? 문제 없다. 폭발은 작게. 홀라만 주면 된다. 유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폭발이라는 단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차분하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검은 정장 바지와 구두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목소리가 달랐다. 긴장감이 달랐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류진아. 류진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 문 안의 목소리는 멈췄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소련은 류진을 향해 다가오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 있지 말랬지. 엄마. 류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소련은 한숨을 쉬었다. 또 뭐 봤어? 말투가 이상해. 그리고 폭발. 이런 말 했어. 소련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긴 회사야. 근데 진짜야. 북한 할머니 말투랑 비슷했어. 그 말에 소련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은 위험했다. 유진아. 소련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엄마 말 잘 들어. 여기서는 내가 들은 거, 본 거 다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유진에게는 오히려 더 큰 경고처럼 느껴졌다. 근데 엄마, 약속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말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무도 아직 몰랐다. 이 평범한 하루가 한 아이의 선택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것을. 유진은 복도 한편에 서서 계속 그 문을 바라보았다. 이미 문은 완전히 닫혔고 안쪽에서 나는 소리는 멎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직도 그 낮은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백업 서버, 폭발, 혼란, 평소라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말들이었다. 유진아, 이리야. 소련은 손짓했다. 딸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다. 아이의 눈은 거짓을 모른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이곳은 회사였고 자신은 그저 청소 용역 직원이었다. 경비원조차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관리자는 늘 바빴으며 문제 제기는 곧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엄마, 나 진짜로 들었어. 우진은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소련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창고와 가까운 휴게 공간이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 엄마는 금방 올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도 저편에 남아 있었다. 그 문 안에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걸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반사에 희미하게 비친 모습. 아까 그 구두와 정장 바지였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유진은 문득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가 말렸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눈은 늘 깨어 있었고 귀는 더 민감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지하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일반 직원용이 아닌 서버 관리 부서와 연구소 직원들만 사용하는 구역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그 안에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단멋 추렸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된 침착함.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뒤 류진은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 시각, 진한텔레콤 보안실에서는 서버 이상 징후에 대한 로그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은 이상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었고 보안 책임자는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건물 취하층, 지하 3층의 백엇 서버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복도 끝, 일반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눈으로 서로를 확인한 뒤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과 작은 장치를 꺼냈다. 코드 삽입까지 7분. 교란 신호는 준비됐나? 됐다. 폭발은 최소화. 정보 추출 후 흔적 없이 빠진다. 그들의 말투는 철저하게训练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작하는 장비는 군사용 해킹 툴과 유사했다. 그들은 이곳에 정보만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서버는 국방부와 연결된 통신 암호 시스템의 백업망이었다. 단 한 번의 침투로도 수많은 국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7살 소녀의 호기심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2층 로비 근처에 있는 김 비서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하 구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딘가 낯선 움직임, 열리지 않아야 할 문. 그는 바로 상부에 보고했다. 회장님, 이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하 서버실입니다. 이 보고는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자인 이강민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이강민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과거 안보 관련 프로젝트를 이끈 전직 공무원이기도 했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자마자 무언가 직감했다. 국정원에 연락해. 그리고 회의실로 사람들 모이게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또 다른 통로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서울의 평범한 아침은 끝이 났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복도를 걸었다. 지하 1층은 평소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다. 벽은 콘크리트 그대로였고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차가운 공기 속에 기계 냄새와 금속 먼지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다. 머릿속은 어지럽게 돌아갔다. 조금 전 마주친 남자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훈련된 사람이었다. 유진은 복도 끝 작은 문 앞에 섰다. 그 문은 분명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문이 아니었다. 경고 표시도 없었고 출입 카드 리더도 따로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존재도 드러내지 않는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문 옆의 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안쪽에서는 희미한 전자음과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언어였다.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섞인 듯한 말소리,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 순간 유진은 박할머니가 들려주었던 북한 말투가 떠올랐다. 그녀는 곧장 가방에서 작고 낡은 태블릿을 꺼냈다. 그 태블릿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음성 녹음 기능은 여전히 쓸 수 있었다. 유진은 손을 떨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마이크를 문틈에 가까이 댔다. 서버 파일 전송 완료까지 4분. 철수는 옥상 헬기. 코드멍 100년. 보안망 재가동 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 순간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난 소리였다. 가게,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 유진은 태블릿을 얼른 가방에 집어넣고 몸을 돌렸다. 숨이 가빠졌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반대편 복도로 몸을 숨겼다. 전력 질주를 할 수도 없었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단 한 발소리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낮게 몸을 웅크리고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무거운 구두 소리,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존재는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없다. 그냥 기계 소리였겠지. 확실히 해, 아이도 경비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유진의 등을 쉽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든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조용히 발소리가 멀어졌다. 유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녹음된 내용은 확실한 증거였다.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엄마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보안실에 있는 경비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이 정보를 진짜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강민 회장. 유진은 이강민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자에게 따뜻하고 늘 공정하게 사람을 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였다. 초고층 빌딩에 맨니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평범한 직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때 유진은 엘리베이터 옆에서 청소 용역 직원용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엄마와 함께 따라다니다가 몇 번 지나친 기억이 있었다. 그곳을 이용하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둘러 지하 복도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샤프트 옆의 보조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 계단은 어둡고 비좁았으며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몇 층을 올라가자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편 40층 회장실에서는 김 비서가 보안 영상 일부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구력은 일반 도면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얼굴 확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2명입니다. 회사 출입 명단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강민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래전 국가정보원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의 직감은 단번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기상대기 모드로 전환. 국정원에 직접 연락해. 상황을 공유해야 해. 하지만 회장님, 이 정도로 기밀 서버가 위험하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야. 전면 공격일 수 있어. 그 순간 회장실 입구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김 비서가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몇 번 소연을 따라 회사에 온 딸.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회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강민은 손짓으로 들어오게 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태블릿을 꺼냈다. 이상한 아저씨들 소리 들었어요. 녹음했어요. 회장과 비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이 눌려졌다. 전송 완료까지 4분. 폭발은 최소화. 교란 신호 준비됐나? 단 몇 초 만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강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김 비서는 곧장 통신기를 꺼내 상황실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모든 층을 비상통제로 전환합니다. 국정원은 도착하는 즉시 서버실로 안내하세요. 이강민은 유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너 이름이 뭐니? 서유진이요. 유진아, 내가 우리를 살렸다. 그 순간 경고등이 건물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상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적색 조명이 회사를 뒤덮었고 자동 안내 방송이 반복해서 안전 지침을 외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강민 회장은 곧바로 이기 대응 본부를 40층 회장실에 꾸렸다. 김 비서는 국정원과 통신을 유지했고 보안팀장은 건물 내 폐쇄 구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국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15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거야. 이강민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사태의 실마리를 7살 소녀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곱씹고 있었다. 유진아, 너 말이 맞았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 거야.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근데 그 아저씨들 서버실 쪽으로 내려갔어요. 진짜로 뭔가 하려고 해요. 이강민은 김 비서를 불렀다. 우리 백업 서버실 위치 정확하게 확인해. 지하 3층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심각한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건물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회장님 지시로 만들어진 비상 탈출로인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 회장님, 직접 승인하신 보안 관리자 외에는 아무도. 그 순간 이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 부장이야.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 부장, 건물 보안을 총괄하던 중간 관리자. 외부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그의 동선이 수상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가 내부 협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민은 손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쳤다. 그 탈출로가 뚫리면 서버의 모든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즉시 봉쇄해, 출입로 폐쇄, 전력 차단, 경비 배치 전부. 김 비서는 곧장 무전을 날렸다. 지하 2층 주차장 끝, 평소 차량 이동이 드문 그 구역은 곧 국정원 요원들과 회사 보안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장 부장이 유출한 통로로 향하는 문 앞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유진은 회장실 구석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련이 급히 회장실로 올라와 딸을 끌어안았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아까 말했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회장님께 말했어. 소련은 혼란스러웠지만 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기를. 그러나 다음 순간 회장실 모니터에서 지하 서버실 영상이 바뀌었다. 함원 속에 2명의 침입자가 있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동작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고 벽면의 보안 패널을 해킹 중이었다. 5분 후면 전송 시작된다. 폭파 준비. 그 말에 회장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서버실 백업 장치에 폭파 장비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해체할 수 있나? 국정원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 중입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강민은 양손을 깍 움켜쥐었다. 기밀 정보가 담긴 서버, 그것은 단순한 회사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보안 시스템과 연결된 국제 암호 코드들이 저장된 공간이었다. 만약 그것이 폭파되면 대한민국의 주요 통신망이 무력화될 수 있었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조망이 걸린 일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 과장님, 국정원 현장 책임자와 바로 연결해. 작전 개시 요청하자. 잠시 후 국정원 요원들이 40층에 도착했다. 박 과장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탈출로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치와 구조를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 끝, 방화문 너머에 좁은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도에는 없습니다. 단방향입니다. 그들을 거기로 몰아넣어라. 박 과장은 곧장 작전 지휘에 들어갔다. 한편 다른 팀은 서버실로 향해 폭발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기술자 투입, 백업 전송 차단부터 시작.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한다. 이강민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기를 기도했다. 그때 유진이 다시 다가왔다. 회장님, 또 들은 게 있어요. 뭐지? 그 아저씨들, 옥상 헬기라고 말했어요. 코드명은 100년이라고 했어요. 이강민과 박 과장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옥상은 가장 마지막 탈출 지점이었다. 만약 서버실에서 실패하면 헬기를 타고 떠날 계획이라는 뜻이었다.
박 과장은 무전을 날렸다. 옥상 통제, 즉시 항공 접근 제한 요청도 병행. 이강민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유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다. 유진은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하 서버실에서 폭발물 제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폭발물 해체 완료. 자료 전송 차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들 탈출 시도할 겁니다. 비상 탈출구 막고 옥상 봉쇄하고 지하 1층 엘리베이터 멈춰 출입 모든 루트 차단. 이강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마지막 승부처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싸움의 방향은 점점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가고 있었다. 지하 3층 서버실 내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국정원 의원들이 폭발물 제거를 마치자마자 내부 조명이 다시 켜졌고 CCTV 피드가 복구되었다. 화면에는 남아있는 2명의 침입자가 얼굴을 가린 채 긴급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상황 노출. 비계획으로 이동한다. 옥상까지 3분. 헬기 착륙 준비 완료. 이들은 이제 계획비로 전환한 상태였다. 폭파 실패, 자료 전송 실패,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지막 탈출 루트가 남아 있었다. 헬기, 서울 도심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 국정원 박 과장은 통신기를 붙잡고 명령을 내렸다. 옥상 진입 경로 모두 차단. 헬기 이착륙 통제 지시. 공군 통제권으로 바로 연결. 하지만 이미 침입자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빠르게 2층으로 이동 중이었다. 비상 계단은 방화 기능 때문에 자동으로 외부 차단이 어려웠고 그들은 이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40층 해장실에서는 모든 화면이 분할되어 각 층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침입자들은 이제 25층을 지나고 있었고 경비팀이 그들을 막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이강민 회장은 결단했다. 내려간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김 비서가 막았지만 이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든 건물이야. 내가 끝내야 한다. 박 과장은 그의 결단을 존중했다. 저희 의원과 함께 움직이시죠. 30층에서 대기하고 접촉하면 바로 제압합니다. 그들은 곧 승강기를 통해 30층으로 이동했다. 반면 침입자들은 28층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다. 탈출 불가, 확률 60% 이상. 100년 후 취소 명령 요청할까? 아니다. 아직 시간 있다. 회장만 확보하면 탈출 협상 여지 생긴다. 그들은 여전히 이강민 회장을 노리고 있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협박과 인질극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된 상황. 그 순간 30층 국정원 의원 2명이 계단문 양옆에 포지션을 잡았다. 박 과장이 손을 들며 신호를 주었다. 30초 후 도착 예상. 모두 긴장. 소련은 회장실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을 꼭 안고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상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러나 유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뭔가 더 남아 있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시각, 침입자들이 30층에 도달했다. 이쪽이다. 국정원 의원이 소리쳤고 총성이 울렸다. 침입자 중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연막탄을 던지며 계단 위로 도망쳤다. 이강민은 박 과장의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자신의 회사가 자신이 만든 기술이 이토록 위험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 명은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옥상으로 도주 중입니다. 옥상 경로 전면 봉쇄했는데 그럴 리가. 박 과장이 당황한 순간 김 비서가 무전을 받았다. 회장님, 옥상 도착 확인.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
헬기가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상 북쪽 구석에 차량용 드론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고속 비행 가능한 비행과 장비입니다. 드론 탈출. 네, 드론에 매달려 도주 시도 중입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전통적인 헬기가 아니라 신형 드론을 이용한 탈출 계획이었다. 이것은 예측 불가한 방식이었다. 이강민은 박 과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쫓을 수 있나? 공군과 협조 중입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기 전 유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이 드러났다. 김 비서가 다시 외쳤다. 회장님, 서버실 외부 경로에서 또 다른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해킹 장비가 아닙니다. 도청 장비입니다. 장기간 설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닙니다. 장기적 정보 수집, 내통, 내부 협력자. 이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릴 감시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국정원 의원들이 드론을 추적하는 사이 회사 내부에서는 철저한 보안 점검이 시작되었다. 침입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추적 중이었다. 옥상, 철제문 앞, 국정원 박 과장이 바닥에 남은 드론의 흔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정보를 뺏는 게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강민은 멀리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저무는 노을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의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나쁜 사람들, 다시 올까요? 이강민은 아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 의진아. 이제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고 국정원은 장 부장을 비롯한 내부 용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큰 음모의 전초에 불과했다. 천하빌딩 40층, 회장실 회의 공간. 서버 해킹과 침입 시도는 모두 제압되었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이강민 회장은 국정원 박 과장, 김 비서, 그리고 내부 보안 책임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공격을 막은 게 아닙니다. 박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었고 누군가 내부에서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침입한 경로, 드론 착륙 지점, 서버 위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지요. 김 비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까? 박 과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이미 장 부장을 포함한 의심 인물 3명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중 한 명, IT 보안팀 차장은 도주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출근도 안 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강민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5시경 가족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러시아, 북한의 기술적 협력 파트너로 자주 언급되던 나라. 이 모든 것은 국제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즉시 전사 내부 인사 전수조사에 착수하세요. 그리고 회사 설계로만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인물 리스트를 제출받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민감한 정보입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조용히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소연과 함께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들어오렴, 유진아, 이강민이 따뜻하게 말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 할 말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아리는 살짝 주저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제가 본 사람들이 그냥 이상했어요. 말을 조용히 했고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녀는 눈동자를 살짝 떨었다. 그중 한 명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이 복도에서 어떤 직원한테 서류를 받았어요. 얼굴도 똑같았어요. 소런은 깜짝 놀랐다. 정말이니, 유진아? 응, 기억나. 그 직원, 안경 썼고 손에 항상 커피 들고 다녔어.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 기억나. 이 말에 박 과장은 곧장 사진 자료를 꺼냈다. 이 사람인가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맞아요. 저 사람이 서류 줬어요. 사진 속 인물은 바로 IT 보안팀 차장이었다. 도망친 내부 용의자. 이 아이 덕분에 퍼즐이 하나 더 맞춰졌군요. 박 과장이 말했다. 이강민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유진아. 내 관찰력이 우리를 또 한 걸음 움직이게 했구나. 그날 저녁, 국정원은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국한 인물에 대한 국제 수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가져간 정보의 양이었다. 서버는 보호됐지만 백업 접근 로그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외장 장치로 복사된 흔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보고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지? 이강민의 물음에 보안팀장은 침묵했다. 군통신 암호 알고리즘, 이성연결 경로, 그리고 민간 통신망 내부 감시 코드 일부입니다. 망할, 이강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단순한 해킹 정보가 아니다. 그건 우리의 귀와 눈을 빼앗긴 거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테러범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 사냥꾼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다만 전통적인 무기가 아닌 데이터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밤 11시 국정원 본부 박 과장은 상부 보고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폴더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침입자 경로 분석, 다른 하나는 내부 공모자 리스트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득 옆을 바라보았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속 어디에선가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고 있을지 몰랐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였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정체불명의 인물이 어두운 방 안에서 녹화된 CCTV 화면을 돌려보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확대되었다. 그 아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 밖의 변수였다.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라지.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정원 본부. 벽 한쪽에는 거대한 전자지도와 정보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의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 과장이 있었다. 침입자에 대한 자료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퍼즐은 여전히 맞춰지지 않았다. 보안팀 차장의 도주, 예장 장치로 옮겨진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은밀히 이루어졌던 도청 장비의 설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된 정밀 작전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강민 회장의 회사, 강민테크가 개발 중인 양자암호 기술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양자암호 미래의 통신 보안을 좌우할 핵심 기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그 이론적 기반은 군사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가 탐을 내고 있었다. 그 기술이 만약 해외로 유출된다면 대한민국의 군통신과 정보 보안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국정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까지 그 기술에 접근 가능한 인물은 누구인가? 이강민 회장, 연구소 소장 한 명, 그리고 도망친 차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문득 멈칫했다. 그리고 내부 감찰팀에서 의심 중인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지? 박 과장은 파일을 열었다. 사진 속 인물은
김 비서였다. 그럴 리가. 국정원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6개월간 이상한 동선 기록이 다수 포착되었고 통화 기록에서도 특정 번호와 반복된 연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번호가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채널과 연결된 IP로 추적됐다는 겁니다. 감시 중이지. 하지만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아 아직 정식 조사는 어렵습니다. 그 시각 이강민 회장은 사무실에서 혼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소런 씨, 유진이는 괜찮습니까? 소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다행히 잘 자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저씨들이 또 올까 하고 묻곤 해요.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고 누구보다 침착했어요. 소련은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날 유진이가 했던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났고 그냥 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로서 믿어주지 못한 게. 이강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 당신을 믿고 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소란 씨, 이 일이 끝나면 유진이의 안전과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강민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어떤 사명 같았다. 그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에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미상, 제목은 단순히 확인하라였다. 그는 즉시 국정원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추적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보안팀 연결하겠습니다. 이메일은 텍스트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있다. 이강민은 천천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다. 김 비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늦은 시간이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죠. 이강민은 조용히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하겠네.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괜찮습니다. 회장님만 안전하시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이강민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가 맞든 다른 사람이든. 그날 밤 국정원은 김 비서의 유치 추적 장치를 은밀히 부착했고 그의 통화 내역 복원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 과장은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회장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해킹 시도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내부에서 외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 유로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단 한 줄의 텍스트. 무원의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 정보 분석센터.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지만 화면 속의 로그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기술팀 요원이 긴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외쳤다.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비상 통로에서 데이터 전송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유치 추적 시작. 출입 통제 봉쇄. 감시 카메라 모든 층 즉시 연결. 비상 통로는 어디입니까? 국정원장이 물었다. 천하타워 지하 3층과 연결된 구조입니다. 당시 건설 기록엔 없지만 설계 초기 이강민 회장이 지정한 비밀 통로였습니다. 몇몇 고위 보안 인원만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현장팀, B3 구력 비상 통로로 즉시 이동하라.
타깃은 내부 인원일 가능성 높음. 무장 상태 확인. 그와 동시에 천하타워 내부. 이강민 회장은 김 비서와 함께 회장실을 나서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회장님. 김 비서가 물었다. 지하 보안 서버실. 뭔가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지금은 위험합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강민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잠깐. 김 비서, 당신은 언제부터 이 옆에 있었지? 회장님. 처음 널 본 건 7년 전 강민테크 연구소에서였지. 그런데 그때 넌 IT팀 소속이었어. 왜 갑자기 비서실로 옮겼지? 김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제안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추천이었어.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국정원 의원들이 뛰어내렸다. 김 비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 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국정원입니다. 김 비서는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강민이 빠르게 그의 팔을 잡고 밀어냈다. 이건 뭐지? 이강민은 리모컨을 뺏으며 말했다. 폭발 트리거 아니면 데이터 전송 장치. 요원들이 김 비서를 제압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직원이 아니었다. 거기엔 냉소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있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나? 박 과장이 물었다. 김 비서는 짧게 웃었다. 국가요. 충성심너? 그런 건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에? 이강민이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어떤 사회의 구멍에서 자라나는지. 저는 대한민국을 이해 일했지만 늘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아넘겼나? 박 과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같은 존재도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 말은 절망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이강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내부가 외부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다니. 국정원 요원들은 김 비서를 연행해 나갔다. 그 순간 지하 3층 보안팀에서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비상통로 안쪽에서 이동 감지되었습니다. 도망 이상입니다. 박 과장은 무전을 쥐며 명령했다. 제2팀, 통로 반대편에서 포위. 절대 놓치지 마라. 비상통로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먼지가 날렸다. 그곳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던 두 인물. 그중 한 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작고 가벼운 발걸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데이터는 확보됐나? 마스크 쓴 남자가 물었다. 응, 그런데 들켰어. 시간이 없어. 그녀는 작은 외장하드를 꺼내 보렸다. 그 안엔 천하테크의 보안 설계, 군사통신 암호 일부, 그리고 양자 암호 실험 자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통로 끝에 다다르기 전 강한 플래시 조명이 그들을 향해 터졌다. 멈춰! 손 들어! 국정원 요원들이 양쪽에서 접근해왔다. 마스크 쓴 남자는 곧바로 총을 꺼내 반격하려 했지만 함께 있던 여성이 그를 막았다. 안 돼.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녀는 스스로 손을 들었다. 요원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예장하들을 해수했다. 이강민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침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전환점이군.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정보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지. 그날 아침,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천하타워 보안 침입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겨졌다. 그리고 이강민은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기억하렴.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진 이들이란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아침을 맞이했지만 천하타워 40층 회장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강민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앞엔 방금 작성된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부 보안 협력자 김영석 전 비서실 근무, 외부 침입자 미확인 여성 요원, 동유럽계 외국인 남성. 목적 암호화 통신 기술 탈취 및 시스템 교란. 결과 시도 실패, 자료 회수, 관련자 체포, 인명피해 없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지만 이강민은 이 문서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이겼나? 아니면 겨우 막아낸 것뿐인가? 그때 유진과 소련이 회장실에 들어섰다. 이강민은 그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아, 잘 잤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의 작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소련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진이는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이강민은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가 앉았다. 유진아, 내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진짜야. 그건 꿈이 아니었고, 너는 우리 모두를 도운 거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엄마도, 다른 어른들도. 제가 이상한 아이처럼 보일까 봐 무서웠어요. 이강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어른들의 문제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때론 진짜를 보지 못해. 그런데 너는 진짜를 봤어. 소련은 미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믿어야 했는데 두려움이 앞섰어. 유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이해해요. 그 순간 국정원 박 국장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국정원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실을 숨기겠다는 거군요. 이강민이 낮게 말했다. 박 국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 안보에 관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대중의 불신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강민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 국장이 눈을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 이강민은 유진을 가리켰다. 이 아이의 기여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지 않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박 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성장 과정을 돕겠습니다. 이강민은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천하타워의 보안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다. 모든 설계도면은 국정원과 협력하여 제작성되었고 일부 접속은 온천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련과 유진은 국정원의 특별 초청으로 작은 회의실에 방문했다. 그곳에는 박 국장과 몇 명의 고위 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유진 양, 박 국장이 말했다. 당신은 단지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통찰력과 용기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조그만 상장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공식적으로는 보안인식 기여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의미는 더 깊었다. 유진은 상장을 받으며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강민은 조용히 소련을 불러 말했다. 소련 씨, 유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특별한 관찰력과 용기를 지녔어요.
그래서 제가 마련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소련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유진은 그날 밤 다시 일기장에 글을 썼다. 오늘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한 것,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소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깊어졌지만 어딘가엔 또 다른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녀 안에서도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리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의지는 방배동의 새로운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바로 어제 그녀와 엄마는 오랜 시간 살던 반지하 빌라에서 이사해왔다. 이강민 회장이 직접 마련해 준 집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은 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단정히 입고 책가방을 메었다. 새로 전학한 명문 사립초등학교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됐지만 설레는 마음도 컸다. 소련은 그녀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잘 다녀와. 그리고 내 목소리를 잊지 말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넓은 운동장,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유진아,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선생님은 그녀를 교무실 한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처음 전학 갔을 때부터 들었단다. 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떤 일들을 봤고, 들었고, 믿지 않는 어른들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는지. 선생님은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눈에는 놀람도, 동정도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넌 정말 용감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용감해. 그날 이후 유진은 점차 학교에 적응해 갔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은 시민 감시자 기초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관찰력과 윤리의식을 키우는 특별한 커리큘럼이었다. 매주 토요일 유진은 한적한 건물의 강의실에 앉아 전직 정보 요원들의 강의를 들었다. 정보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유진은 노트에 조용히 필기하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국정원의 박 국장이 직접 교육장을 찾았다. 그는 교단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언젠가 국가의 정보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지키는 사람이란 점입니다. 그의 말은 유진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아이가 아니다.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녀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몇 년 후 유진은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학업에서도 언어 능력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학교의 주목을 받았다. 영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와 중국어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가 처음 접한 외국어는 북한 방언이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유진아, 넌 정말 똑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남을 배려하지.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란다. 그 칭찬은 유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언젠가 강민 회장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어른이 되겠다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유진은 전국 청소년 안보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제목은 작은 목소리, 큰 진실이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7살이던 해 모두가 무시하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경청이 수많은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이강민 회장은 수상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자랐구나, 유진아. 이제 너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진실은 작은 눈 속에 있다. 그가 어린 유진에게 처음 건넸던 말이었다. 그 진실의 씨앗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